이 뚱뚱한 년아, 죽의 기름이 둥둥 뜨지 않느냐? 당장 치워! 사내는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엎어진 뚝배기에서 죽이 흘러 마룻바닥을 적셨고 여인은 무릎 꿇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3년, 이 여인의 목에서는 단 한 글자의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왕의 혀마저 사로잡을 재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고을에 복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복녀의 부모는 아이가 3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둔 것은 마을 한쪽 끝 김주사댁이었습니다. 거둔다 하였으나 실은 부엌 허드레시를 시키려 데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복녀는 새벽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일고 찬거리를 다듬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그을려도 누구 하나 걱정해 주는 이가 없었지요. 김주사 댁의 아이들은 복녀를 보면 늘 이렇게 놀렸습니다. 뚱보 복녀야, 밥만 축 내는 거 아니냐? 얼굴이 달덩이만 하게 네가 밥을 얼마나 처먹는 거야?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다듬었지요. 사실 복녀가 뚱뚱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엌에서 자란 아이는 밥 먹을 시간이 따로 없었지요. 식구들 밥상을 다 물린 뒤에야 남은 찬밥에 찬물을 부어 허겁지겁 삼켰습니다. 끼니가 들쑥날쑥하고 밥을 빨리 먹는 버릇이 들다 보니 살이 찐 것이었지요. 볼은 둥글고 팔뚝은 두꺼웠으며 배는 항상 불룩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다른 아이들이 복녀를 가리키며 키득거렸지요. 뚱보 복녀가 속옷을 입으니 곰 같다. 복녀는 고개만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불 앞에 앉아 있으면 놀리는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녀는 무엇이든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김주사댁마님이 장에서 사온 약과를 맛보게 되었을 때였지요. 부스러기 하나를 주워 입에 넣은 복녀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꿀하고 참기름하고 계피가루 한 번 먹은 것만으로 재료를 맞춰 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주사댁 식구들이 잔치에 나가 부엌이 텅 비었지요.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고 밥솥 옆에는 좀 전에 다듬다만 무와 파, 된장 한 술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지 옆에 있던 낡은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한쪽 깨져 이가 빠진 뚝배기, 아무도 쓰지 않아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이었지요. 복녀는 그 뚝배기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물을 얇게 썰어 넣고 파를 송송 썰었지요. 아궁이 불씨 위에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지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어두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녀는 쪼그리고 앉아 뚝배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르스름한 국물 위로 무가 통통하게 익어가고 파가 초록빛을 띠며 둥둥 떠다녔지요. 복녀는 나무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후후 불며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맛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복녀의 가슴을 때렸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맛있구나. 복녀는 뚝배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훌쩍훌쩍 울면서 국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지요. 코끝이 시큰하고 입안은 따뜻하였습니다. 부엌 밖으로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복녀의 손 안에 있는 뚝배기만은 따끈하였지요. 그날 밤부터 복녀는 달라졌습니다. 식구들의 밥상을 차릴 때 눈빛이 달라졌지요. 된장을 풀 때 농도를 바꿔보고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양을 달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 먹은 맛을 기억하는 천재적 혀를 가진 아이가 이제 직접 맛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김 주사댁 마님이 어느 날 밥상을 받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오늘 나물 맛이 왜 이리 다르냐? 누가 했느냐? 제가 했사옵니다. 내가. 마님은 믿지 않는 눈으로 복녀를 쳐다보았으나 이내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요. 맛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없었지요. 복녀가 손재주가 있든 없든 이 집에서 복녀는 밥 짓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저작거리 귀퉁이에 국밥 장사를 하는 막내 할멈이라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주름이 깊었으나 눈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복녀가 장을 보러 나올 때마다 막내 할멈은 남은 국밥 한 그릇을 슬쩍 건네곤 하였습니다. 이년아, 살이 쪄서 그렇지 얼굴은 참 복스럽게 생겼다. 할머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국밥 한 그릇에 고마울 게 뭐가 있냐. 어느 날 막내 할멈이 복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으냐? 복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매일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인 삶이었으니까요. 막내 할멈이 국밥 그릇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복녀야, 잘 들어라.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사람의 참 가치니라. 아무리 귀한 비단 옷을 걸쳐도 남을 위해 밥 한 그릇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은 빈 그릇이나 다름없고 아무리 누더기를 걸쳤어도 따뜻한 밥 한 술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빛이 나는 법이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는 못하였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삶의 가치란 너무 크고 먼 이야기였지요. 복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뚝배기에 무엇을 끓여볼까? 그 뒤로도 복녀는 이 빠진 뚝배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식구들이 잠든 밤이면 남은 재료를 모아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었지요. 어떤 날은 파죽을, 어떤 날은 무나물을 해보았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았지요. 간이 짜서 혼자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였고, 죽이 눌어붙어 뚝배기 바닥을 한참이나 긁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복녀는 혀끝에 맛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소금이 반술 많았구나. 불이 너무 셌구나. 그렇게 하나씩 몸에 익히며 복녀의 손끝은 점점 정확해져 갔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17이 되었지요. 부엌에서만 자란 아이는 여전히 통통하였으나 둥근 볼에 생기가 돌았고 크고 맑은 눈동자에는 또렷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주사댁 마님은 이제 복녀 없이는 밥상을 차릴 수 없게 되었지요. 복녀가 만든 음식은 남원장터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무렵한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글을 읽는 이학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혼처를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학주는 용모가 반듯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준의 어머니가 김주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밥 잘하는 며느리가 최고지요. 저희 준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도 할 텐데 그때까지 살림을 잘 맡아줄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김주사 댁 마님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이 댁 아들이 너를 며느리로 원한다는구나. 복녀는 고개를 들어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밖에 서 있는 학준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반듯한 어깨, 꼿꼿한 자세. 복녀의 심장이 처음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혼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학준이가 젖동보 부엌대기를 마누라로 삼는다고? 글쎄, 가난하니 달리 혼처가 없는 거지. 밥이라도 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아이고, 저 몸뚱이를 데리고 살려면 쌀이 2배는 들겠네. 복녀의 귀에 그 말들이 닿았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복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원한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 복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복녀가 시집 갈 때 가져간 것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이가 빠진 뚝배기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10살 때 처음 된장국을 끓였던 바로 그 뚝배기였습니다. 학준의 어머니가 보따리를 열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혼수라고는 이 깨진 뚝배기 하나뿐이냐. 고아라더니 정말 빈손이로구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됐다, 됐어. 밥이라도 잘하면 됐지 뭘. 복녀는 깨진 뚝배기를 부엌 선반 한 구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복녀가 가진 전부였지요. 혼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밥상을 차렸지요. 갓 지은 쌀밥 된장찌개, 도라지 나물, 그리고 호박죽 한 뚝배기.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복녀는 있는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준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호박죽을 한 술 떴지요. 씹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웠고 달지 않은데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학준이 말하였습니다. 맛은 괜찮구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학준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칭찬이었지요. 그러나 복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은 것이었지요. 평생 이 사람 밥상만 차리겠다. 복녀는 그날 밤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학준이 과거에 급제하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평생 정성을 다해 밥을 짓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복녀는 알지 못하였지요. 그 다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그리고 그 다짐을 스스로 깨는 날이 올 줄은. 혼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다듬어 소반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상을 드리고 학준에게 따로 상을 차렸지요. 학준은 처음 몇 달은 복녀의 밥상을 아무 말 없이 비웠습니다. 칭찬도 불만도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복녀가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학준의 시선이 복녀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복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준이 글을 읽다 말고 복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하루에 밥을 몇 끼나 먹는 거요? 서방님과 같이 3끼 먹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살이 빠질 기미가 없소?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준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 말이 칼처럼 복녀의 가슴에 박혔으나 복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혼인 첫 해부터 시작되었지요. 며느리, 이 나물은 간이 짜다. 내 입이 그리 둔하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뚱뚱한 몸뚱이로 부엌에 서 있으면 부엌이 좁아 터지겠다. 좀 빠져라.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난히 까다로운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구박이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을 장터에 월향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녀린 몸에 고운 얼굴, 눈매가 날렵한 여인이었지요. 월향은 장터 근처 주막에서 일하였는데 학준이 과거 공부를 핑계로 주막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혼인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복녀가 저녁 밥상을 차려드리면 학준은 밥상도 거들떠보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서방님, 진지 잡수세요. 놔두시오. 배가 고프면 먹겠소. 밥이 식어갔습니다. 복녀는 방 한 구석에 앉아 학준이 밥을 들기를 기다렸지요. 학준은 끝내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식은 밥상을 도로 들고 부엌으로 나왔지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녀가 장터에서 장을 보다가 주막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학준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맞은편에 월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복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 척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리는 복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국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혼인 1년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학준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낙방하여 돌아왔지요. 방 안에 틀어박혀 사흘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묵묵히 밥상을 방문 앞에 놓아두었지요. 밥상은 그대로 식어갔고 복녀는 식은 밥상을 다시 거두어 새 밥상을 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복녀가 정성껏 호박죽을 끓여 이 빠진 뚝배기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지요. 혼인 첫날 학준이 맛은 괜찮구려라 했던 바로 그 죽이었습니다. 서방님,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배가 비면 마음도 허해지는 법이옵니다. 학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녀의 손에 들린 뚝배기를 보았지요. 가장자리가 깨진 그 골품없는 뚝배기와 뚱뚱한 아내의 모습이 학준의 눈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혐오라기보다는 초라한 것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낙방, 가난, 그리고 눈앞에 있는 뚱뚱한 아내와 깨진 뚝배기가 자신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지요. 이 뚱뚱한 년아, 죽에 기름이 둥둥 뜨지 않느냐, 당장 치워. 학준의 발이 뚝배기를 걷어찼습니다. 뚝배기가 마루에서 굴러 죽이 쏟아졌지요. 노르스름한 호박죽이 마룻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뚝배기는 벽에 부딪혀 멈추었지요. 깨진 부분이 한 조각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녀는 무릎 꿇은 채 바닥에 쏟아진 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혼인 첫날 학준이 이 죽을 먹으며 맛은 괜찮구려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지요. 복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요.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 숨만 가빠졌지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은 벌어졌으나 성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복녀의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 살펴보아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다만 말이 나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이것이 뚱뚱한 데다 벙어리까지 됐으니 쓸모가 있나 없나. 복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꾸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복녀는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쌀을 일고 국을 끓였지요. 다만 입이 열리지 않을 뿐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준의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은 여전히 정갈하였고 맛은 여전히 좋았지요. 그러나 학준은 밥상을 받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리 기름진 것만 올리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올려야지.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 무렵부터 월향이 학준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빨래를 도와준다는 핑계였지요. 그 다음에는 안방 청소를 도와준다는 핑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녀리고 예쁜 월향을 좋아하였지요. 이년아, 월향이가 하는 것 좀 봐라. 몸이 가벼우니 일도 척척이구나. 복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도요. 벙어리가 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녀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월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며느리가 음식에 이상한 것을 넣는다는 소문을 들으셨사옵니까? 뭐라, 이상한 것이라니? 장터 아낙네들이 그러는데요. 벙어리가 된 여편네가 원한을 품으면 음식에 독을 넣는 법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복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도마 위에 떨어졌지요. 쟁그랑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복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목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녀가 차린 밥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반찬 하나를 집어 먹을 때마다 인상을 구기며 내려놓았습니다. 이 국, 맛이 이상하다. 맛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된장국이었지요. 그러나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법이었습니다. 학주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니, 복녀는 나중에야 깨달았지요. 학준이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이 학준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3년 동안 복녀의 하루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구박을 듣고 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이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몇 가지였습니다. 월향이 이제 안방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월향에게 아가라 부르며 좋은 반찬을 먼저 건넸습니다. 복녀에게는 이것저라 부르며 찬밥을 밀어주었지요. 장터에서도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준네 부엌대기가 벙어리래. 뚱뚱한 데다 벙어리면 쫓겨나는 걸 시간 문제 아니냐. 그런데 밥맛은 기가 막히다면서. 밥맛이 좋으면 뭐하나 얼굴값을 못하는데. 복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장바구니를 묵묵히 챙겼습니다. 어차피 대꾸할 수도 없었지요.
그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물을 다듬을 때, 팔을 썰 때, 반죽을 치댈 때. 말이 안 되니 손으로 대신한 것이었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학준이 술에 취해 돌아왔지요. 월향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을 들어서는 학준의 관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학준은 2해 전 다시 과거를 보아 합격하였고 남원 인근 고을의 말단 벼슬을 얻었지요. 과거에 급제한 뒤 학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녀를 부인이라 부르는 일도 뜸해졌지요. 대신 고개짓으로 명령하였습니다. 턱을 까딱이면 밥상을 드리라는 뜻이었고 손을 휘저으면 나가라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학준이 마루에 걸터 앉아 월향에게 말하였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지요. 이제 벼슬도 얻었으니 이 촌구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나으리 말씀이 옳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학준이 부엌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저 뚱뚱한 벙어리를 데리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이지. 월향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요. 나으리, 그 일은 제게 맡기시옵소서. 복녀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첨벙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지요. 복녀는 차가운 물속에서 그릇을 건져 올렸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시렸으나 그보다 더 시린 것은 따로 있었지요.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시댁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학주는 점점 노골적으로 월향을 집 안에 들였지요. 복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밥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빠진 뚝배기는 여전히 부엌 선반 위에 있었지요. 밥상을 걷어차인 그날 한 조각이 더 깨져나간 채로 말입니다. 복녀는 밤마다 그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져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뚝배기와 복녀의 닮은 점이었지요. 그 일은 봄이 오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학준이 관가에서 돌아와 복녀를 마루로 불렀지요. 월향이 안방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준이 접힌 종이 한 장을 복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박장이요. 오늘부로 당신과의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겠소. 복녀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지요.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지요. 벙어리의 살림도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겠느냐. 이참에 잘된 일이다. 복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살림도 못한다는 말이 귀를 때렸지요. 3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을 보고 바느질을 한 것이 복녀였습니다. 그러나 벙어리는 항변할 수가 없었지요. 짐은 오늘 중으로 싸서 나가시오. 학준의 목소리에는 미련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복녀는 느릿느릿 부엌으로 갔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보따리 하나면 되었지요. 낡은 옷까지 두어 벌. 그리고 선반 위에 이 빠진 뚝배기. 복녀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두 군데 깨진 낡은 뚝배기가 복녀의 손바닥 위에서 작고 가벼웠지요. 시어머니가 부엌까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그 깨진 그릇까지 챙겨가느냐? 안 그래도 좁은 부엌이 시원하겠다. 복녀는 뚝배기를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두고 갈 수 없었지요. 복녀의 10여 해가 이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대문을 나설 때 복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지요.
매일 새벽 불을 지피던 아궁이, 쌀을 일던 우물가, 빨래를 널던 뒷마당. 그 모든 곳에 복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방 창호지 너머로 월향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학준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였지요. 복녀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학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부인. 복녀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당신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안 믿을 것이요. 벙어리가 무슨 말을 하겠소마는. 학준이 낮고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신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알아듣겠소. 복녀는 그 말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망 신고를 올리겠다는 뜻이었지요. 복녀가 살아있으면 학준은 새 혼인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복녀의 등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복녀는 돌아섰습니다. 보따리 하나와 이 빠진 뚝배기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지요.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를 끌고 가는 것 같았지요.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복녀는 남원 장터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부모가 없으니 돌아갈 친정이 없었지요. 김 주사댁은 혼인 후 연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곤 장터에서 마주치는 아낙네들 뿐이었으나 그들은 복녀를 뚱뚱한 벙어리라 부르는 사람들이었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3월 초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요. 복녀는 장터 구석 헛간 처마 아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눕자 별이 보였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지요. 복녀는 보따리에서 뚝배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빈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지요. 10살 때 이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이며 울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배가 고팠지요.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으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목에서 소리도 안 나고 눈에서 눈물도 안 나고 복녀는 자기 몸이 점점 돌덩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복녀는 처마 아래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막내 할멈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 국밥 재료를 이고 장터로 들어서던 참이었지요. 막내 할멈은 복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따리 하나와 깨진 뚝배기.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쫓겨났구나.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벙어리는 여전하고? 복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막내 할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복녀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따라와. 일단 밥부터 먹자. 막내 할멈의 국밥집은 장터 한 구석 허름한 천막 아래에 있었습니다. 솥 하나에 국을 끓이고 밥을 퍼서 파는 작은 가게였지요. 막내 할멈이 국밥 한 그릇을 끓여 복녀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복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요. 어제 아침 이후 처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배속이 따뜻해지자 복녀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렀지요. 말은 못하지만 눈물은 나왔습니다.
막내 할멈이 복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쫓겨난 게 끝이 아니야. 내 손에 쥔 그 깨진 뚝배기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복녀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년아, 너 밥 잘하잖아. 내가 10살 때부터 내 솜씨를 봐왔는데 너처럼 맛을 내는 년은 남원 장터 통틀어 없었다. 그 재주가 어디 안 가. 말이 안 나오면 손으로 말해라. 막내 할멈이 복녀의 두꺼운 손을 잡아 뒤집었습니다. 거친 손바닥, 칼에 베인 흔적, 불에 댄 자국. 3년간 부엌에서 일한 손이었지요. 이 손이 내 입이야. 이 손끝에서 나오는 맛이 내 목소리란 말이다. 알겠느냐? 복녀는 막내 할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멈의 눈이 따뜻하였지요. 어릴 적 장터에서 국밥을 건네며 얼굴은 참 복스럽게 생겼다 하던 그 할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멈의 등은 더 굽었으나 눈빛은 여전하였지요.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일해라. 일손이 모자라서 죽겠다. 그 대신 공짜로 먹여주지는 않을 거야.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라. 복녀는 죽었어. 새로 사는 거다. 복녀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향이라고 해라. 내가 만든 음식에서는 묘한 향이 난다더구나. 그 향이 내 이름이 되어라. 향이. 복녀는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였지요. 막내 할멈이 국밥집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자도 된다. 대신 내일 새벽부터 일하는 거다. 알았지? 복녀는 아니 이제부터 향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향이는 국밥집 구석에 보따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이 빠진 뚝배기를 품에 안았지요. 천막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어젯밤과 같은 별이었으나 오늘 밤의 별은 조금 달랐지요. 어젯밤은 별이 차갑게만 보였으나 오늘 밤은 아주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향이는 뚝배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10살 때 처음 이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이며 울었던 밤이 떠올랐지요.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 이제 향이에게는 손끝에 담긴 재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문득 막내 할멈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손이 내 입이야. 그리고 더 먼 옛날 어릴 적 막내 할멈이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지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사람의 참 가치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알지는 못하였지요. 다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손끝이 살아있는 한 복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요. 향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서방님 밥상을 차리던 이 손은 이제 내 밥상을 차릴 것이다. 남을 위해서만 끓이던 이 뚝배기로 이제 나를 위해 끓일 것이다. 향이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입술의 움직임만은 단단하였지요. 그 무렵 학준의 집에서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준은 복녀가 나간 다음 날 바로 관가에 사망 신고를 올렸지요. 아내 복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노라고 거짓을 적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현감의 아내가 죽었다니 별다른 확인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지요. 복녀는 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말입니다. 보름 뒤 학주는 월향과 혼례를 올렸지요.
월향은 화사한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뀐 것에 별다른 죄책감이 없어 보였지요. 이번 며느리는 가볍고 예쁘니 보기 좋구나. 그 말에 월향이 얄팍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지요. 다음 날 새벽, 향이는 막내 할멈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막내 할멈의 국밥집에서 향이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뼈를 우려 국물을 잡았지요. 막내 할멈이 잠에서 깨어 국밥집에 나올 때면 이미 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나보다 일찍 일어나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향이는 고개를 숙여 웃었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으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향이의 손은 빨랐습니다. 물을 썰 때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지요. 톡톡톡톡. 팔을 송송 써는 속도는 막내 할멈의 2배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향이의 혀였지요. 국물을 한술 맛보고는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파를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할멈, 소금 반술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요. 향이는 손짓으로 소금 단지를 가리키고 손가락 반 개를 펴 보였습니다. 뭐, 소금을 더 넣으라고?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막내 할멈이 반신반의하며 소금 반술을 넣었습니다. 국물을 떠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세상에, 이게 맞네. 어떻게 안 거야? 향이는 자기 혀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 할멈은 향이의 재주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요. 이년아, 내 솜씨를 썩히기가 아깝다. 혼자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국밥집 옆에 한 자리 비었다.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을 팔아봐라. 재료비는 내가 빌려주마. 향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향이는 이 빠진 뚝배기에 호박죽을 끓여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낡은 멍석 위에 뚝배기 하나와 나무 그릇 몇 개를 올려놓은 초라한 차림이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뚱뚱한 벙어리가 음식을 판다고? 저 모양의 음식을 누가 사 먹겠어? 깨진 뚝배기로 장사를 하다니 세상에. 하루가 저물도록 한 그릇도 팔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기울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지요. 빈 장터에 향이만 남았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아침에 끓인 호박죽이 식어서 굳어가고 있었지요. 향이는 뚝배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뚱뚱한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만 떨렸지요. 깨진 뚝배기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식은 죽 위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때 막내 할멈이 천막을 거두며 다가왔습니다. 이년아, 하루 만에 울기는. 장사가 원래 그런 거야. 향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장사가 안 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만든 것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서러웠던 것이었지요. 시댁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막내 할멈이 뚝배기를 집어들더니 죽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식어서 맛이 덜한데도 할멈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미쳤구나. 이 맛을 사람들이 모르다니. 내일 다시 해. 이번엔 내가 호객을 해줄 테니까. 향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간에 죽이나 더 끓여라. 이 뚝배기 하나로는 양이 모자라. 다음 날 막내 할멈이 장터 입구에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호박죽이요, 호박죽, 꿀맛 호박죽. 한 번 맛보면 다리가 안 떨어져요.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발길을 멈추었지요. 호박죽이라고. 한 그릇 얼마요? 엽전 2입, 맛없으면 안 받겠소. 첫 손님이었습니다. 아낙이 죽을 한 술 뜨더니 숟가락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다시 한 술, 또 한 술. 그릇을 비울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끓인 거요? 막내 할멈이 향이를 가리켰지요. 아낙이 향이의 통통한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네. 내일도 오겠소. 그 아낙이 돌아가 소문을 퍼뜨렸지요. 장터 구석의 벙어리 여인이 끓이는 호박죽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흘 뒤부터 줄이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닷새 뒤에는 죽이 모자랐지요. 열흘 뒤에는 호박죽뿐 아니라 콩죽, 팥죽, 잣죽까지 차려내었습니다. 향이는 한 번 맛본 죽의 맛을 정확히 기억하고 재현하는 재주가 있었으니 어느 집 부엌에서 먹었던 맛이든 한 번이면 똑같이 만들어냈지요. 어느 날은 양반과 마님이 시녀를 보내 말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먹은 전복죽 맛을 잊을 수 없는데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향이는 마님의 시녀에게 그 죽의 맛을 물었지요. 짜느냐 싱거우냐 걸쭉하냐 묽으냐 전복 향이 강하냐 약하냐. 손짓과 고개짓으로 하나씩 확인한 뒤 부엌으로 들어가 정확히 그 맛을 재현하여 내놓았습니다. 마님이 한술 뜨고는 시녀를 다시 보냈지요. 한양 것보다 낫다. 내일도 가져오너라. 그때부터 양반과 주문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이의 장터 자리가 비좁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벙어리 향이네 죽 먹어봤어. 그 뚱뚱한 여인, 세상에 손맛이 약손이야. 뚱뚱하다고 놀리던 이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렸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향이가 장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천막 아래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앙상한 체구에 때 묻은 얼굴, 그러나 눈만은 반짝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지요. 향이가 다가가자 아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가겠습니다.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향이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복녀가 남의 집 부엌에서 남은 찬밥에 물을 부어 먹던 그 나이였지요. 향이는 솥에 남아있던 국밥 마지막 한 그릇을 퍼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한 그릇이었지요. 이것을 팔면 내일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이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먹어도 되옵니까? 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먹으라 하였지요.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술 뜨더니 눈이 커졌지요. 그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 밥알을 씹는 소리. 향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자기의 10살 때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비우고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이름이 뭐예요? 향이는 입을 열었으나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대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2글자를 썼습니다. 향이. 향이 아주머니, 저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향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다는 뜻이었지요. 아닙니다. 꼭 갚겠습니다. 도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향이는 빈 그릇을 거두며 생각하였지요. 막내 할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받았던 그날, 그 따뜻함이 자기를 살렸듯이 오늘의 이 한 그릇이 저 아이에게도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막내 할멈이 옆에서 지켜보다 한마디 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그릇을 거지한테 줘버리다니. 장사꾼은 못 되겠구나, 이년아. 향이가 고개를 숙이자 막내 할멈이 웃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그런 년이 끓인 밥이 맛있는 법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향이는 잠들기 전 이 빠진 뚝배기를 꺼내놓고 내일 메뉴를 생각하였지요. 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밥도 해야 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향이의 머릿속에서 맛들이 빙글빙글 돌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 소리를 내보려고 한 것이었지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하였지요. 바람 빠지는 것 같은 미세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3년 넘게 소리를 내지 않았더니 성대가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향이는 매일 밤 혼자 소리 내는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천막 구석에서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었지요. 수십 번을 반복하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어떤 밤에는 바람 소리만 새어 나왔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향이가 입을 열었는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고 갈라진 소리였으나 분명한 소리였지요. 향이는 자기 목에서 나온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자기 목소리였지요. 향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목소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입은 막혀 있었으나 손끝은 살아있었고, 목은 굳어 있었으나 혀는 여전히 모든 맛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향이는 그날 밤 뚝배기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진 뚝배기의 차가운 표면이 뺨에 닿았지요. 차가웠으나 싫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향이의 음식 장사는 남원 장터에서 소문이 자자해졌지요. 죽집으로 시작한 것이 국밥, 반찬, 떡까지 넓어졌습니다. 향이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벙어리 향이네라는 이름이 장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향이의 비결은 간단하였습니다. 한 번 먹은 맛을 혀가 기억한다는 것이었지요. 누군가 어떤 맛을 설명하면 향이는 손짓 몇 번과 고개짓만으로 재료를 확인한 뒤 정확히 그 맛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입이 아니라 손과 혀로 말하는 여인이었지요. 소문은 장터를 넘어 남원 가명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가명에서 사람이 왔지요. 감사 대감의 생신 연회에 쓸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연회를 맡기로 했던 요리사가 갑자기 병이 나 대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막내 할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향이를 보았습니다. 가명 연회라면 양반 대감 수십 명이 먹는 거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향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년아, 말은 못해도 배짱은 두둑하구나.
가명 연의 날이 되었습니다. 향이는 새벽부터 가명부엌에 들어가 상을 차렸지요. 전복탕, 갈비찜, 잡채, 떡갈비, 그리고 디저트 대신 잣죽. 총 12가지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감사 대감이 첫 수저를 들었지요. 전복탕을 한술 뜨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갈비찜을 맛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잣죽을 맛보고는 수저를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음식을 만든 자가 누구냐? 부엌 관리가 향이를 데려왔지요. 향이가 감사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상을 내가 차린 것이냐?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말을 않느냐? 부엌 관리가 나서서 말하였지요. 이 여인은 벙어리옵니다. 대감님. 감사 대감이 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통통한 체구, 두꺼운 손, 그러나 그 손에서 나온 맛은 가명의 어떤 요리사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벙어리가 이런 맛을 내다니. 말은 못해도 손은 10사람의 입보다 낫구나. 그 연회에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조참판 윤석주였지요. 나이 40간 넘긴 사내로 후덕한 인상의 넓은 이마,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뒤 홀로 살고 있었지요. 윤석주가 잣죽을 먹으며 감사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감사 대감, 이 잣죽은 보통 솜씨가 아니오. 잣의 고소함이 혀 위에서 풀리는 속도가 일정하고 죽의 농도가 숟가락에서 떨어질 때 실처럼 이어지는 것이 정확히 한 뼘이오. 이것은 기교가 아니라 정성이오. 감사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벙어리 여인의 솜씨라 합니다. 윤석주가 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는 통통한 여인의 두 손이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거칠지만 정갈한 손이었습니다. 윤석주는 그 손을 오래 보았지요. 가명 연회 이후 향이의 이름은 전라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감사 대감이 한양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었지요. 남원에 벙어리 여인이 있는데 그 손맛이 궁중수락안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소. 이듬해 봄 한양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수락안에 빈자리가 생겼으니 솜씨를 겨루어 보라는 것이었지요. 향이는 남원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막내 할멈이 향이를 배웅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년아, 한양에 가서도 내 뚝배기는 버리지 마라. 향이가 보따리 속 뚝배기를 토닥였지요. 그리고 기억해라. 내 손끝이 내 입이다. 말이 안 나와도 내 손이 다 말해줄 거다. 향이가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였으나 입술은 웃고 있었지요. 한양 궁궐 수락안 앞에 12명의 요리사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이름난 솜씨꾼들이었지요. 향이는 그중 유일한 여인이었고 유일한 벙어리였습니다. 시험은 간단하였지요. 수락안 상공이 재료를 내어주면 각자 자신 있는 음식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1시진. 향이는 주어진 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쌀, 전복, 잣, 대추, 꿀, 참기름. 향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10살 때 처음 만들었던 된장국의 기억, 혼인 첫날 학준에게 올렸던 호박죽의 기억, 장터에서 도리에게 건넸던 국밥의 기억이 손끝에 모여들었습니다. 향이는 전복죽을 택하였지요. 전복을 얇게 포를 떠 참기름에 살짝 볶았습니다. 잣을 곱게 갈아 쌀죽에 풀었지요. 마지막으로 전복 간을 조금 넣어 바다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이 힐끔힐끔 향이를 쳐다보았지요. 벙어리 여인이 죽을 끓이고 있다니. 그러나 향이의 손놀림을 보고는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칼질의 정확함, 불 조절의 섬세함이 범상치 않았지요. 수라간 상궁이 12그릇의 음식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이 하나씩 맛을 보았지요. 11번째까지 왕의 표정은 담담하였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향이의 전복죽을 한술 뜨는 순간 왕의 수저가 멈추었지요. 왕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술. 그릇을 비울 때까지 수저를 놓지 않았지요. 이 죽을 만든 자가 누구냐? 상궁이 향이를 데려왔습니다. 남원에서 올라온 벙어리 여인이옵니다. 왕이 향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벙어리라 하였느냐? 이 죽에서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성이 느껴지는구나. 수라간에 두어라. 향이는 수라간에 들어갔습니다. 궁궐의 부엌은 장터 천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화려하였지요. 번쩍이는 구리솥, 가지런히 놓인 칼, 약과 같은 향이 나는 귀한 양념들. 그러나 향이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손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수라간의 다른 요리사들은 처음에 향이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벙어리 여인이 수라간에 들어오다니 세상 참 별일이로구나. 뚱뚱한 데다 말도 못하면서 음식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향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잡으면 수군거림이 멎었지요. 향이의 칼질이 시작되면 부엌 안에는 도마 소리만 남았습니다. 톡톡톡톡. 재료가 일정한 크기로 썰려 나갔고 불 위의 솥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재료가 들어갔지요. 한 달이 지나자 수군거림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인의 손을 봤느냐? 칼이 저 손에서 태어난 것 같구나. 맛을 보는 혀가 보통이 아니야. 소금 한 꼬집 차이를 잡아내더구나. 수라간에서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라상이 올라간 뒤 왕이 갑자기 구역질을 하였지요. 상궁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왕은 이내 괜찮아졌으나 얼굴이 창백하였지요. 오늘 수라상에 들어간 재료를 전부 가져오너라. 재료가 늘어졌습니다. 의관이 하나씩 살펴보았으나 이상을 찾지 못하였지요. 그때 향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향이는 국에 남은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혀끝에 올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짓으로 종이와 붓을 달라 하였지요. 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초. 상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초오라니, 그것은 극독이 아니냐? 의관이 국물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정밀하게 살펴보니 초오의 미세한 잔여물이 발견되었지요. 극소량이라 향만으로는 알기 어려웠으나 향이의 혀는 그것을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독을 찾아냈단 말이냐? 왕이 향이를 다시 보았지요. 벙어리 여인의 혀가 의관의 코보다 나았구나.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과인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수라간의 모든 음식이 향이의 혀를 거쳐 왕에게 올라가도록 명이 내려졌습니다. 벙어리 여인이 왕의 음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윤석주가 궁궐에서 향이를 만났습니다. 가명연회에서 잣죽을 맛본 뒤 향이의 소식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향이라 하였소. 가명에서 당신이 만든 잣죽을 먹은 뒤로 그 맛을 잊은 적이 없소. 향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벙어리라 들었으나 당신의 손에서는 말보다 진한 것이 나오는구려.
윤석주의 눈이 향이의 거친 손을 보았지요. 칼에 베이고 불에 댄 그러나 정성이 묻어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이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당신의 사연을 모르겠으나 나는 당신의 손끝에서 깊은 슬픔과 더 깊은 따뜻함을 동시에 맛보았소. 향이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음식에서 자기의 마음을 읽어준 사람이었지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석주 대감은 향이를 자주 찾았지요. 처음에는 수라간의 음식 맛을 칭찬하러 오는 것 같았으나 차츰 향이 자체를 보러 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윤석주가 향이에게 물었지요. 향이, 당신은 왜 벙어리가 되었소? 향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은 알겠소. 그러나 나는 당신의 과거를 캐지 않겠소. 윤석주가 향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으나 그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깨달은 것이 있소. 이 손은 사랑받은 적이 없는 손이요. 그런데도 이 손에서 나오는 맛에는 사랑이 가득하오. 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눈물이 대신 말하였습니다. 향이, 내 곁으로 오시오. 당신의 손끝이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하겠소. 향이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한 번 혼인하여 깨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윤석주의 눈빛은 학준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학준의 눈에는 욕심이 있었지만 윤석주의 눈에는 기다림이 있었지요. 보름이 지난 뒤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소박하였지요. 윤석주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필요 없소. 당신이 끓인 죽 한 그릇이면 그것이 혼례상이요. 향이는 이 빠진 뚝배기에 잣죽을 끓여 윤석주 앞에 놓았습니다. 윤석주가 한술 뜨고 웃었지요. 이제 평생 이 맛을 먹을 수 있겠구려. 향이는 대감댁 마님이 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소문이 퍼졌지요. 윤 대감께서 벙어리 요리사를 정실로 맞아들이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고 어떤 이는 혀를 찼으나 윤석주는 개의치 않았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의 손끝에서 진심을 보았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향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은 무명 대신 비단을 입었고 장터 천막 대신 기와집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향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부엌에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라간에도 계속 나갔지요. 왕의 음식을 지키는 일은 향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학주는 남원 현감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판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직이 오를수록 학준의 야심은 더 커졌지요. 이번에 참에 자리가 비었다는 소문을 듣고 학준은 상관들에게 인사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기 저택에서 큰 연회를 열기로 하였지요. 학준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를 구해 오너라. 이번 연회에는 왕도 감탄한다는 그 요리사의 솜씨가 필요하다. 하인이 고개를 숙였지요. 나으리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라면 윤 대감댁 마님이옵니다. 수라간에서도 왕의 음식을 맡으신 분이라 하옵니다. 윤 대감댁 마님이라 대감 부인이 요리를 한다는 말이냐? 예, 본래 벙어리 요리사셨는데
윤 대감께서 정실로 맞아들이셨다 합니다. 학준이 코웃음을 쳤지요. 벙어리 요리사가 대감댁 마님이라. 세상 별일이 다 있구나. 어찌 되었든 그 여인을 모셔오너라. 비용은 아끼지 마라. 그리하여 향이가 학준의 연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향이가 학준의 저택 부엌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이 남자의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향이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연회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준이 상관들과 함께 상을 받았지요. 첫 번째 음식을 맛본 학준의 표정이 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지요. 세 번째 음식에서 학준은 수저를 멈추고 옆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맛은 천하일품이요.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요. 향이는 부엌 문틈 사이로 학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감탄하는 그 입이 예전에 뚱뚱한 년이 끓인 밥은 기름내가 진동한다며 밥상을 걷어찬 바로 그 입이었지요. 향이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학준이 부엌으로 향이를 찾아왔지요. 학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음식 덕분에 자리가 빛났소. 감사하오.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소. 향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학준은 향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요. 대감댁 마님이 직접 부엌에 서는 것이 신기할 뿐 눈앞에 여인이 자기가 버린 전처의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학준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학준의 어머니는 겨울부터 기력이 쇠하더니 봄이 되자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하게 되었지요. 온갖 보양식을 가져다 주어도 한술 넘기고는 바로 토해냈습니다. 의원이 수십 번 드나들었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어머님, 이것이라도 잡수셔야 합니다. 월향이 정성껏 죽을 끓여 올렸으나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밀어내었지요. 맛이 없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 학준이 한양의 이름난 요리사들을 불러 특별한 음식을 만들게 하였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대감댁에서 보내온 문안 음식 중에 작은 뚝배기에 담긴 호박죽이 하나 있었습니다. 향이가 직접 끓인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향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녀가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대었지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벌렸습니다. 역시 뱉으려는 것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숟가락째 입 안에 머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술, 또 한 술,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지요. 이 죽은 누가 만든 것이냐? 윤대감댁에서 보내온 것이옵니다. 시어머니가 빈 뚝배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혀끝에 남아있는 맛이 어딘가 익숙하였지요. 묵직한 호박의 단맛, 살짝 고소한 참기름의 뒷맛. 기억 어딘가에서 이 맛을 먹어본 적이 있었으나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이 죽을 가져오너라. 그 뒤로 시어머니는 오직 윤대감댁에서 보내오는 죽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학준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윤대감댁의 요리사가 그리 대단한가? 학준은 직접 윤대감댁을 방문하였지요. 대감댁 대문 앞에서 학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간 뒤 잠시 후 향이가 부엌에서 나왔지요.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향이의 모습은
장터 시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준이 향이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통통한 체구였으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맑고 깊었지요. 학준은 한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으나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님의 음식만 드시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학준이 돌아간 뒤 향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이 빠진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뚝배기로 끓인 죽이 시어머니의 입에 닿았다는 사실이 향이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맛없다고 엎어버리셨던 그 죽이 이제는 유일하게 넘기실 수 있는 것이 되었군요. 향이는 매일 직접 호박죽을 끓여 학준의 저택으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준이 다시 윤대감댁을 방문하였지요. 향이가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때 부엌 선반 위에 놓인 것이 학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빠진 뚝배기. 가장자리가 두 군데 깨진 낡은 뚝배기. 학준의 발이 멈추었지요. 눈이 뚝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뚝배기를 학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발로 걷어찬 바로 그 뚝배기, 복녀가 혼인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바로 그 뚝배기였지요. 학준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학준이 천천히 향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통통한 체구, 둥근 볼, 크고 맑은 눈. 비단을 입고 머리를 올렸으나 그 안에 숨어있던 복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당신이 설마. 향이는 학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지요. 학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대감댁 마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밥상을 걷어차고 뚱뚱하다고 멸시하고 죽었다고 사망 신고까지 올린 바로 그 여자가 말입니다. 학준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향이에게 다가갔지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복녀, 맞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냐? 향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거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나의 사망 신고가 거짓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끝이다. 사문서 위조의 연루자가 되는 것이니까. 학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입을 다물어라. 내가 벙어리인 것이 다행이구나. 그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면 서로 좋은 일이다. 학준이 돌아선 귀향이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부엌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그때 학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엌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선반 위에 이 빠진 뚝배기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마당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 뚝배기가 세 조각으로 갈라졌지요. 노르스름한 호박죽 얼룩이 밴 파편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이 증거물은 없애야지. 학준이 파편을 발로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작은 조각들이 흙 속에 묻혔지요. 학준은 관복 소매를 털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향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뚝배기 조각을 주웠습니다. 10살 때 처음 된장국을 끓였던 뚝배기, 혼인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뚝배기, 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뚝배기, 윤석주에게 혼례죽을 끓여 올렸던 뚝배기. 새 조각이 향이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깨진 조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지요. 피가 배어 나왔으나 향이는 손을 오므리지 않았습니다. 그 파편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소리 없는 울음이 향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15해를 함께한 뚝배기가 깨졌습니다. 복녀의 전부이자 마지막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향이는 방구석에 앉아 깨진 뚝배기 조각 3개를 바닥에 늘어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맞추어 보아도 원래 모양이 되지 않았지요. 깨진 것은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복녀의 삶처럼 말입니다. 향이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 3개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지요. 윤석주가 방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향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오. 향이는 입술을 달싹거렸지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 있었으나 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3년간 잠겨있던 목소리는 매일 밤 연습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으나 아직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향이는 등잔불 아래 깨진 조각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지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사람의 참 가치니라. 막내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10살 때 장터에서 들었던 말이었지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 말을 떠올리지 못하였지요. 장터에서 울면서 장사할 때도, 수라간에서 왕의 음식을 지킬 때도, 윤석주의 정실이 되었을 때도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진 뚝배기 조각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야 그 말이 비로소 가슴에 닿았지요. 이 뚝배기로 끓인 첫 된장국이 10살의 나를 살렸습니다. 이 뚝배기로 올린 호박죽이 서방님의 유일한 칭찬을 받았지요. 이 뚝배기로 장터에서 첫 장사를 시작하였고, 이 뚝배기로 윤 대감님께 혼례죽을 올렸습니다. 뚝배기는 깨졌으나 내 손끝에 담긴 정성은 깨지지 않았지요. 향이는 조각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학준이 깬 것은 뚝배기이지 복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향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지요. 윤석주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린 것이었지요. 향이는 윤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을 열었지요. 감님. 윤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향이가 소리를 낸 것은 그가 처음 듣는 것이었지요. 갈라지고 떨리는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향이가 아니옵니다. 그 밤 향이는 윤석주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본명이 복녀라는 것, 학준의 전처라는 것, 쫓겨나고 사망신고 위조된 것, 벙어리가 된 사연, 그리고 학준이 뚝배기를 깨뜨리며 입을 다물라 협박한 것까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윤석주가 깨진 뚝배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부인, 나는 당신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소.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소. 향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부인, 이제 내가 함께 가겠소.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소. 향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오래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윤석주는 그 길로 한성부에 이학준의 사문서 위조를 고발하였습니다. 복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와 함께 사망신고 문서의 날짜가 복녀가 장터에서 목격된 날짜와 겹친다는 기록을 제출하였지요.
소식은 궁궐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이 직접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지요. 수라간의 음식을 지킨 여인이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라 하였느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햇살이 비치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의 명으로 열린 특별신문이었지요. 학준이 포졸에 둘러싸여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지요. 향이가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었지요. 학준이 향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서렸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윤대감댁의 부인이자 수라간에서 과인의 음식을 지킨 향이라는 여인이냐? 향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학준의 전처 복녀이기도 하다는 것이냐? 향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벙어리라 들었는데 직접 말할 수 있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모든 눈이 향이에게로 모였습니다. 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이 열렸지요. 그리고 3년 넘게 잠겨있던 목소리가 매일 밤 혼자 연습하며 되찾은 그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니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을 뿐이옵니다. 향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또렷하였지요. 관아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에게 밥상을 걷어차이던 날, 시어머니에게 뚱뚱한 벙어리라 놀림당하던 날, 세상이 저를 보지 않던 그 3년 동안 저는 말할 곳을 잃었사옵니다. 목이 막힌 것이 아니라 들어줄 귀가 없었던 것이옵니다. 학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지요. 왕이 말하였습니다.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할 곳을 잃었다 하였느냐? 예, 전하.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여라. 향이는 학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학준, 당신은 혼인 초부터 저를 없앨 궁리를 하셨습니다. 첨월향을 시켜 시어머니께 거짓 고자질을 하게 하였고, 저를 독을 넣는 벙어리라 소문내어 시어머니가 저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준이 소리쳤지요. 거짓이요. 이 여자는 벙어리 행세로 동정을 사려는 것이요. 그때 관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사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때 묻은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앙상한 체구에 눈만 반짝이는 사내아였지요. 돌이었습니다. 저는 남원 장터의 돌이라 합니다. 5해 전 향이 아주머니께서 제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남은 국밥 한 그릇을 저에게 주셨사옵니다. 그 은혜를 갚겠다 하였으나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도리가 향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저는 그 뒤로 남원 장터에서 떠돌며 이 아주머니의 소식을 쫓았사옵니다. 아주머니가 이학준의 전처 복녀라는 것을 장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사옵니다. 쫓겨나 벙어리가 되어 장터에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아보았사옵니다. 학준이 외쳤습니다. 거지 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왕이 손을 들어 학준을 제지하였지요. 그리고 포졸에게 명하였습니다. 이 학준의 아내 월향을 데려오너라. 잠시 뒤 월향이 끌려왔습니다. 화사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월향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내가 이 학준의 명으로 시어머니에게 거짓 고자질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월향의 눈이 학준과 마주쳤습니다. 학준이 눈으로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나 왕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월향의 입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가 시켰사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지요.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음식에 독을 넣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한 것도 나으리였사옵니다. 복녀를 쫓아낸 뒤 사망 신고를 올리라 한 것도 나으리였사옵니다. 저는 나으리의 시킴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학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의 흘 위에 무너져 내렸지요. 왕이 사문서 위조, 기록과 증거를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학주는 전처에 대한 사문서 위조, 시어머니를 기만한 불효, 조정을 속인 죄로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변방으로 유배 보낸다. 포졸들이 학준을 결박하였습니다. 학준은 끌려가면서 향이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패배만이 남아 있었지요. 향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지요.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무겁고도 가벼운 감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관아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시녀의 부축을 받은 학준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중병 중이라 거동이 어려웠으나 소식을 듣고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향이 앞에 멈추었습니다. 내가 복녀라 하였느냐? 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엎어버리던 그 죽을 내가 끓인 것이었더냐? 시어머니의 눈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먹던 그 죽, 유일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그 죽이 자기가 쫓아낸 며느리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무너뜨렸지요. 시어머니가 마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된 뼈가 꺾이듯 힘없이 내려앉았지요. 내가 이 아이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어깨가 구부러졌고 마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향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아침에 직접 끓인 호박죽이 사기 그릇에 담겨 있었지요. 향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지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혼인 시절 매일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 닿는 그 말이 3년간 듣지 못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늙은 어미의 가슴을 찢었지요. 시어머니가 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향이의 손을 잡았지요. 거칠고 두꺼운 그러나 따뜻한 그 손을 말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아이야. 향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학준이 유배 길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향이는 옥사 앞으로 갔지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그릇 하나가 있었지요. 깨진 뚝배기 3조각을 금칠로 이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깨진 것을 숨기지 않고 금으로 이어 붙여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었지요. 윤석주가 솜씨 좋은 장인을 불러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금빛 선이 3갈래로 뚝배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아름다웠지요. 향이는 그 뚝배기에 호박죽을 끓여 옥사로 가져갔습니다. 학준이 죄인 행색에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향이가 철창 사이로 뚝배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학준이 고개를 들었지요.
금선으로 이어붙인 그 뚝배기를 보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깬 그 향이가 말하였습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더 비참해지니까요. 학주는 한참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요. 죽을 한술 떴습니다. 혼인 첫날 밤 복녀가 끓여 올렸던 바로 그 맛이었지요. 그때 맛은 괜찮구려라 했던 그 맛이었습니다. 학준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뚝배기 바닥에 닿을 때까지. 향이는 빈 뚝배기를 받아들고 옥사를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대감댁 뒤뜰에 매화가 피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죽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향이는 아침마다 직접 죽을 끓였습니다. 윤석주의 죽, 하인들의 죽, 그리고 매달 보내는 시어머니의 죽까지. 이 빠진 뚝배기는 금선으로 이어붙여진 채 부엌 선반 가장 높은 곳에 놓여 있었지요.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녀의 삶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향이는 처마 아래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밥을 짓던 20살의 복녀는 이런 빛을 볼 여유가 없었지요. 새벽부터 밥을 짓고 밥상을 걷어차이고 소리 없이 울던 그 시절에는 해가 지는 것이 그저 두려웠습니다. 또 하루가 왔다가 또 하루가 간다는 것이 복녀에게는 형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향이는 알았습니다. 해가 저무는 것은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해를 준비하는 고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막내 할멈의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울렸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사람의 참 가치니라. 향이는 미소 지었지요. 10살 때는 몰랐던 그 말을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복녀를 뚱뚱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벙어리라고 가치 없다 하였지요. 그러나 복녀의 손끝에서 나온 밥 한 그릇이 굶주린 아이를 살렸고 왕의 목숨을 지켰으며 원수의 어머니마저 살려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던 여인이 왕 앞에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1000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깊고 단단하였지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비단 옷을 걸쳐도 남을 짓밟는 자는 빈 그릇이요. 누더기를 입어도 따뜻한 밥 한 술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빛이 나는 법이지요. 깨진 뚝배기도 금으로 이으면 더 아름다워지듯이 상처 입은 삶도 정성과 인내로 이어붙이면 그 어떤 온전한 삶보다 깊은 울림을 가지게 되는 법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